이번 시간에는 부관에 관한 일반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부터 부관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다뤄질 텐데,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뒤에서 부관의 위법성과 관련된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논의, 그리고 그 위법한 부관을 통제하는 방법까지 사실상 한 호흡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의식 체계도로 늘상 같은 방법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표현부터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주된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주된 행정행위. 항상 주된 행정행위는 수익적 허가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관을 붙이는 겁니다. 부관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부관을 붙인다고 표현했습니다. 부관을 붙인다. 이 주된 행정행위에다가 이렇게 부관을 붙이는 겁니다. 붙인다라는 표현입니다. 붙인다. 이게 구어체가 아니고 교수님 교과서에서도 붙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명과 허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명을 얘기할 때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죠. 부과는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하는 겁니다. 부가. 부수적으로 붙이는 행위입니다. 부수적으로 붙이는 행위. 이제 어떤 허가 처분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부관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가지고 먼저 보시고 나서 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나오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자 1번에 보시면 부관이라는 것은 효과 제한 요건 보충 새로운 의무 부관 목적으로 주된 행정행위 밑줄 그시고요. 항상 수익적 처분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통상 허가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부가된이라고 되어 있죠? 부가된. 붙인 종된 규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의식 체계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림이 여기에 있는 그림과 이렇게 유사한 그림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부관, 이 부관에 대해서 화살표에 보시면 주된 행정행위의 부가된, 붙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붙여진 종된 규율을 말하는 것인데 목적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효과 제한이 있었고 요건 보충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의무 부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부관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우리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의 종류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부관의 종류. 통상 우리가 부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4개를 말해요. 4개를.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철회권 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 순서대로 쓴 겁니다. 교과서 순서대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논의된 내용들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요건 보충적 조건, 요건 충족적 부관이라고 합니다. 요건 충족적 부관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는 것이 있고, 이따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정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 부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요건 충족적 부관이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의 부관의 종류인 것이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조건과 부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 또는 부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얘가 이제 추가적인 종류에 해당하지 않죠. 그다음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는 것은 이제 판례는 이것을 부관으로 보는데 학설은 이것을 부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 수정 부담이라는 것 역시도 부관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애당초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부 처분 이건 부관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제 결국 부관은 이 4개밖에 없는 겁니다. 4개.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책에서도 이와 같은 4개를 가지고 부관의 설명을 전부 다 이렇게 해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4개를 기억을 해놓으세요. 4개.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부관을 정의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이는 목적이 3개가 있었는데요. 그럼 저 4개가 이 3개의 목적에 하나씩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새로운 의무 부과. 새로운 의무 부과는 저 중에서 이제 부담에 해당 사항인 겁니다. 부담은 하명과 사실상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부담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건 붙이는 건데 부담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운 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붙이는 부과는 부담인 거예요. 새로운 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붙이는 부과는 부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보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보충은 여러분들 이름에서 나오죠. 여기는 요건 충족적 부관입니다. 요건 충족적 부관.
그래서 요건 보충은 이쪽에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 조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효과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부관입니다. 대부분의 부관은 효과 제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관이다라고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1, 2, 3의 요건을 충족으로 하게 되면 A라는 수익적인 허가 처분을 해주게 된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영업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효용이 플러스 10이라고 한다면 거부 처분을 하는 거죠. 이건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 허가 처분을 해주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상대방의 어떤 법률 관계의 변동도 어떠한 권리 설정도 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0입니다. 0 그렇죠? 그러면 이 0에서 10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 효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재량행위죠. 재량권을 부여한 겁니다. 행정청한테 재량권을 부여를 하게 되면 요건을 구비해 왔을 때 이 요건을 구비해 왔을 때 플러스 10의 효과를 던져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 줄 수 있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것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8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플러스 8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주된 행정행위를 해요. 주된 행정행위는 지금 여기 있는 A 처분이죠. A 처분을 하게 되면 플러스 10의 효과가 발생하고 여기다가 이제 부관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관을 붙입니다. 부관을 붙이게 되면 이것은 일정한 부담적인 효과, 부담적 효과가 발생을 해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효과가 마이너스 2만큼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주된 행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10이라는 수익적 효과에 대해서 마이너스 2만큼을 제한시키고 있죠. 뭐라고요? 효과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과를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부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효과 제한 목적으로 붙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효과 제한 목적으로 이렇게 붙여집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효과 제한 목적으로 붙여지는 것만 부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협의의 부관이라고 옆에 보시면 괄호 협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부관에는 밑에 보시면 특질에 부관의 부종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종성이라는 특징. 이 부종성이라는 특징을 협의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거가 사실상 하나의 행위다 이거예요. 이거가 사실상 하나의 행위다. 부관의 부종성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 이건 사실상 하나의 행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관을 협의로 정의하시는 분들, 효과 제한 목적으로 붙이는 것만 부관이다. 이런 분들의 입장에 따르면 부관은 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새로운 의무 부과나 요건 보충에 대한 문제를 추가시키게 되면 이게 분리가 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분리가 될 수 있을 때가. 그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어요? 밑에 있는 특질 부종성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분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부종성이 굉장히 약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수설이 광의의 의미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과서 나와 있는 대로 효과 제한 요건 보충, 새로운 의무 부과 목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종된 규율이 부과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하명 중에 있어서는 법규 하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처분 하명이라는 것이 있다. 법규 하명이라는 것은 이미 법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처분 하명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방식으로 행정청의 의사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처분 하명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하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허가랑 비교를 하면서 허가에서는 법규 허가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고 처분 허가밖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허가 쪽에는 이제 법에 의해서 이미 금지가 해제된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규 하명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무면허 운전 금지, 앞지르기 금지, 또는 위해식품 판매 금지,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금지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으면 이미 의무가 부과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법규 하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부관도 그런 게 있어요. 부관도. 하명에는 있고 허가에는 없는데 부관에는 있습니다. 부관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법정부관이라고 합니다. 법정부관. 법정부관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이 부관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로서 붙인 게 아니고 이미 법에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허가 처분을 할 때는 무조건 따라붙는 부관을 구체적으로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업법에 보시게 되면요. 어업면허를 할 때 어로행위 있죠. 고기 잡는 어로행위를 할 때 어업면허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업면허를 할 때는
법에서 무조건 유효 기간을 붙이도록 합니다. 유효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기간.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느낌이 딱 오는 게 기한이죠, 기한. 그렇죠? 맞습니다. 이쪽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부관이거든요. 유효 기간을 붙이도록 합니다. 근데 유효 기간을 붙이도록 하는데 여기까지만 정해져 있으면 법정 부관이 아니에요. 법정 부관은 구체적 내용까지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수선업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업면허를 할 때는 유효기간을 붙여야 되고 붙이는데 그건 무조건 10년짜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10년짜리다. 어업면허 할 때면 어업면허를 안 해주면 모르는데 해주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10년짜리 기한을 붙여야만 한다 이겁니다. 이미 법에서 구체적인 부관의 내용을 다 정해놓은 거 이런 게 바로 법정 부관이에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금은 이게 헌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위헌결정이 나와서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판례 내용인데요.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생수 있죠, 생수. 먹는 샘물은 허가를 해주게 되면 누구한테 판매를 하느냐? 전량 수출을 하거나 법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전량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그리고 전량 수출 및 주한 외국인 판매 조건부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기한 조건부 어업 면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행정청의 의사로서 그 같은 부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조건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정법상 표현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강학상 부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다가 10년짜리 유효기한을 붙이고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 판매라는 조건을 붙이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의사로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법정 부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법정 부관은 판례가 부관으로 보지 않아요. 부관으로. 이건 부관이 아니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법정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밑에 있는 행정행위의 부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개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왜 10년짜리밖에 나한테 어업면허를 안 해줍니까? 이럴 때 그게 진짜 밑에 있는 행정행위의 부관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법정 부관이라고 하게 되면 그 법을 통제해야 됩니다. 법을 규범 통제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업면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규범 통제로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규범 통제 문제지 이게 부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 부관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법규 하명도 똑같은 거죠. 하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규 하명을 통제할 때는 규범 통제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법규범이니까. 그다음 밑에 행정행위의 부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부관은 왜 필요한 걸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거 왜 이딴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건가? 행정의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 같은 부관의 존재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보시면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 아주 그냥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상황들을 모두 다 고려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법률로 다 규율해버리게 되면 법전이 어떻게 돼요? 법전이 이래지겠죠. 그죠? 이러면 공부를 못합니다. 그죠? 공부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법률은 어떻게 만드냐? 아래 보시면 입법자가 사전에 전형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단순한 내용으로 규율하는 입법을 한다. 그죠? 그러면 법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행정부가, 행정기관이 행동을 할 때마다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 다 다른 상황들을 그 법률에 따라서 전부 다 획일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행정의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의 필요성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관을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래 보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이런 건 이제 법에 교과서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 써놓은 건데 입법자가 행정부한테 재량권을 인정하죠. 뭐라고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할 때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위법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철거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이건 바로 입법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옆에 보시면 행정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법자는 추상적인 규율만 합니다. 큰 틀에서 추상적인 규율만 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의 규율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행정부한테 맡기는 겁니다. 행정입법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하죠. 법규명령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정 부관처럼
법에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법에 없는 조건을 행정청이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관이라는 부관부가의 형식을 인정을 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른 대응이 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예,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떨까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뭐 A라는 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갑이라는 친구가 허가를 받고 싶어서 허가 출원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이 3번 요건을 이걸 못 갖춰온 겁니다. 2개밖에 못 갖춰왔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중요한 요건이고 이건 뭐 굉장히 경미한 요건이에요. 경미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3번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얘가 여기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쨌든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을 구비를 못했으면 뭘 해야 돼요? No! No! 안 해줘! 라고 해야 돼요. 이게 뭐죠? 거부 처분입니다. 전면적인 거부라는 거예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이게 가능해요. 여기다가 뭘 붙이냐? 3번 요건 충족 조건부. 3번 요건, 충족 조건부 영업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이런 걸 우리가 조건부 영업허가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요건 충족 조건부. 굉장히 경미한 하자가, 경미한 요건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 충족해와라 이겁니다. 나중에 충족해와라. 지금 어쨌든 중요한 요건은 다 충족한 게 맞으니까 우선 영업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라도 꼭 충족을 하렴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법상 요건을 구비 못했기 때문에 거부 처분 전면적인 거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Yes but 이렇게 들어가는 Yes but 그래 허가해줄게. 허가해줄게. 근데 여기에 있는 내가 이런 조건을 좀 붙이도록 하겠다. 세 번째 요건은 충족을 해 오도록 하렴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no하고 그 다음에 yes but하고 어느 게 더 침익적이죠? 이게 더 침익적이죠? 그렇죠. 이게 더 침익적입니다. 아예 전면적인 거부라는 게 훨씬 더 침익적이죠. 이런 겁니다. 부관을 붙인다는 것은 부관이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조건부 허가를 여기다 조건을 붙이는 거죠. 조건부 허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주대행정행위는 항상 수익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수익적 행위.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1, 2, 3번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이 같은 탄력적 대응이 필요해진다. no보다는 yes but이 훨씬 더, 부관을 붙이는 것이 훨씬 더 덜 침익적이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부관을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3번 요건을 충족 못했다고 해서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차 허가 신청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거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별거 아닌 요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3번 요건을 충족을 하고 나서 그다음 2차 신청을 또 하게 될 겁니다. 또 허가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럼 2차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전에 판단했던 것에서 연장선상에서 판단할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 신청과 이 신청은 완전히 별개의 신청이에요. 완전히 별개의 신청.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도 거부된다. 거부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1차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된 겁니다. 그래서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이 1차 거부 처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불가증력 발생이니까 소재기 해봐야 각하돼 버리겠죠? 그럼 이럴 때 갑이라는 사람은요. 근데 얘가 실제로 요건 다 구비해 왔는데 잘못된 거부 처분이라고 한다면 얘한테는 그 실체적인 권리가 아예 소멸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불가증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송법적인 문제,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원래부터 실체적인 권리가 있었다면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2차 신청하죠. 2차 신청은 얘가 또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제소기간이 도과가 안 됐으니까 여기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소송을 제기해서 이 거부 처분을 제거를 시키고 허가 처분을 유도를 해내는 것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신청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신청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이렇게 전면적인 거부를 한 거예요. 전면적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번엔 뭐야? 세 번째 요건을 충족을 해오겠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부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심사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1번, 2번 요건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어떻게 됐었어요? 충족했다라고 이미 판단 내렸던 부분이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했던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되지 않냐고요? 아니죠. 중간에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원래 구비되어 있던 요건이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러한 문제에서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니 이렇게 하면 어때요? 3번 요건 충족 조건부 허가해버리면요. 1번, 2번 요건은 이미 충족되어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심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3번 요건만 다시 한번 판단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분쟁의 예방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어떤 경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도림천이 흐르고 있다. 도림천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공장이 있다. 가반대 뭘 해주는 거예요? 행정청이 연탄공장 가동 허가, 연탄공장 가동 허가, 연탄공장 건축 허가 이런 걸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인근주민 을이 있단 말이죠. 얘는 주민이에요. 인근주민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연탄공장 가동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폐수가 흘러내려오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또 공장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잘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오늘 새벽이기도 하지만 어젯밤에 저를 재워주질 않았습니다. 밖에서 애들이 애들이 아니었던 거네.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방에 거의 그 건물에서 꽝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꽝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옆에 집에서 지금 부부 싸움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세더라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건물 밖에 나가 또 싸웁니다. 와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잠을 잤어. 그래서 공장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얘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겠죠. 여기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음 방지,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여기다가 3번 요건 충족 조건부 이게 아니라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연탄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을 한다. 그럼 얘가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추겠죠. 그럼 여기서 폐수가 흘러내려가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환경상 분쟁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관을 붙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이나 국민의 권익보호라 아니면 이와 같이 괜한 송사 사건들이 생겨갖고 괜히 분쟁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부관을 붙이도록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행정청이 지 맘대로 막 생뚱맞은 부관을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갖고 너무 침익적인 상황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부관에 대한 통제로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부관을 붙이고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고요. 그다음 이제 부관의 특질을 봅니다. 이제 이 특질이 옆에 보시면 부관의 한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계 옆에다가 실체법적 문제라고 써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소송법적 문제라고 써놓으세요. 부관은 어쨌든 이거를 하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안 했으면 이걸 안 할 거면 부관 같은 거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관은 결국 뭐예요? 여기에 의존돼 있고 종속돼 있는 그런 내용의 규율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부관의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부수적으로 붙여져 있는 것이다.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부관의 부종성이라는 특질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부관의 문제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관의 부종성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이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기타 부관이라고 부를까요? 기타. 땡 이게 아니고 그죠? 기타 부관인 것은 부담 외의 부관이라는 거예요. 그 외 부담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제부터 기타 부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기타 부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이라는 것은 부담은 부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담이라는 친구는 이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되고 종속적인 이런 종속적인 지위, 부종성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나머지 것들, 저 4개가 전부라고 했죠. 나머지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종성의 특징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조금 더 부종성의 특징이 완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부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이 부종성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생긴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화살표에서 분리 가능 여부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부종성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분리가 될 수 있다. 판례도 그렇게 봐요. 판례가 항상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부종성의 의미는 이 부가는 주된 행정행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일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건데 부종성이라는 것이 부담은 그 부종성의 특질이 약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있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있어요. 뗄 수 있다는 거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예외적으로 아닌 경우도 이만큼 있는데 대부분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기타 부관의 경우 보세요. 기타는 뭐죠?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죠. 얘네들은 이제 분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예, 하지만 옆에 있는 버트가 뭘까요? 또 예외적인 상황이죠. 부담이라는 놈이 스스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고 하긴 하지만 기타 부관과 구별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긴 하지만 그 부담도 결국은 부관입니다. 결국은 부관이기 때문에 이러면 어떨까요? 주된 행정의 효력이 소멸돼 버렸어요. 이거의 효력이 소멸되면 암만 이놈이 부담이어서 혼자서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고 할지라도 얘도 같이 죽는 겁니다. 얘도 같이 그 효력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부담도 부관의 일종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종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버트 주된 행정의 효력이 소멸되면 모든 부관 전부 다 효력은 소멸되고 여기에는 부담도 포함된다 이거예요. 부종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절대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부관의 한계 보십니다. 이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부관의 위법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부관이라는 것을 처음에 고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해도 나중에 또 악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부관을 붙이는 것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이 만약 잘못 붙여지게 되면 그 부관도 위법해질 텐데요. 그 부관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뭐 자세한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 주된 행정행위에다가 그 행정행위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 행정행위가 뭔데에 따라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놈들이 있어요. 붙이다라고 했죠. 부가다라는 것은요. 부관은 붙이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관을 애당초 붙일 수 없는 행정행위도 있거든요. 그럼 부관을 붙일 수 없는 행정행위에다가 부관을 막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 해서는 안 될 부관을 붙인 거니까 위법한 부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관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부관의 한계라는 것이. 붙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부관을 붙이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우선 부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부관으로서의 한계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행정행위로서의 한계가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부관으로서의 한계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이렇게 부관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란 색깔 부관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부관과 여기에는 이 노란 색깔 주된 행정행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이 있어요. 얘와 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관의 부종성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부종성의 협의의 의미는 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의 일체라는 것이죠. 불가분의 일체다. 그 말씀은 이렇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이 부관도 결국은 이 빨간 색깔 행정행위의 일구성 요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부관도 역시 빨간색 행정행위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겁니다. 부관도 행정행위의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은 부관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요?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관계고요. 이건 뭐라고요? 부관도 저 빨간색 행정행위의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의 한계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뭐라고 했냐? 부관하고 그 다음에 누구? 주된 행정행위하고 얘들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위법성 기준이라는 거예요. 판단 기준. 그럼 이게 관계가 뭐냐 이거예요. 관계가 뭐예요? 부종성이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된 지위밖에는 인정이 안 된다. 이 부종성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내용이 바로 부종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종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다지 어렵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항적 한계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요. 목적상 한계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요. 시간상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이 주된 행정행위가
예, 주택개발 사업,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축허가, 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축허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예,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해줄 테니까 여기다가 뭐를 한다? 진입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기부 체납을 해라. 갖다 바쳐라. 이렇게 되면 이 진입로를 만들어서 갖다 바치라라고 하는 이 부관이 사항적 관계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항적 관계라는 것은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사항적인 어떤 통일성, 어떤 관련성, 실체적인 관련성,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만드는데 진입로를 만들어주지 않게 되면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가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실무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다가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기부 체납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위법하지 않아요. 왜? 그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생이 몇 명이 살겠습니까? 걔네들이 학교가 없으면 다닐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자들이 돈을 내서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바로 사항적 통일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 어때요? 반대로 예, 종로경찰서에서 구내식당을 하겠다라고 허가를 받을 때 종각파출소가 좀 꽂았으니까 그렇죠? 예, 허름하니까 예, 거기를 2층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은 깔끔하게 해갖고 예, 거의 뭐 병원 수준으로 만들어놔라. 종로경찰서에서 밥하는 거하고 거기서 종각파출소 새로 지어주는 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항적 관계 위반돼서 위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상 관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이제 판례가 있는데 기선선방 어업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선선방 어업허가. 그러니까 어업허가를 해주는데 뭐를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면 부속선을 사용을 못하게 해요. 부속선을. 그러면 거기 장비 같은 것을 배로 실어 나를 때 뭘로 실어 나가야 돼요? 종이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올려갖고 날려야 되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필요해요? 무천도사가 필요해집니다. 무천도사가. 그렇죠? 드래곤볼, 무천도사가 와서 컨테이너를 등에 싣지 않는 이상 이 어업허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어업허가가. 그렇죠? 예, 어업허가를 해주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러스 10의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부속선 사용 못해. 라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 상쇄돼 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부관 자체가 주된 행정행 효과를 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효과 제한은 가능하겠지만 아예 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완전히 침해해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몰각시키는 이런 상황들, 본질적 효력을 위협하는 상황, 이거는 뭐예요? 부관과 주된 행정의 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부관과 주된 행정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도 있겠죠. 시간적인 문제. 부관이라는 것은 주된 행정을 하면서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근데 주된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갖다가 부관이야, 이거 사실 부관이었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될까요? 이런 걸 사후부관이라고 합니다. 사후부관. 사후부관을 붙이는 것은 여기에는 시간상 관계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다 뭡니까? 부관의 내용과 주된 행정의 내용 사이에 있어서 사항적인 통일성, 관련을 맺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부관을 붙인다 손 치더라도 그 부관이 주된 행정의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예, 부관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주된 행정의를 발급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관과 주된 행정의 사이의 관계, 부종성이라는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부관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죠. 예, 실체법적 문제에도 이와 같은 부관의 부종성이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배우는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수단 거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결국은 부관의 부종성 문제에서 다 연결된 거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테마별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선생이 세상에 저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배우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된 행정행위예요. 근데 이게 부관이에요. 여러분 부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부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부관이면 얘는 누구냐면 부담입니다. 부담. 아시겠죠? 부담. 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랑 분리할 수 있다고 했죠. 제 몸이 주된 행정이고 얘가 부담이에요. 분리가 돼요. 이렇게 뿅. 이건 어떨까요? 이게 부관이에요. 이게 부관. 이건 기타 부관입니다. 기타 부관. 여기 제가 기타라고 쓰고 싶은데 매직이 아니어서 기타 부관이고 이게 주된 행정입니다. 두 개의 상황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살인 진드기가 붙었습니다. 이 모자에 살인 진드기가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벗어서 버리면 됩니다. 전 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살인 진드기가 코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코 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온몸으로 그 병원균이 다 전이돼 갖고 제가 죽어버릴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모자면 이게 부담이면 이거예요. 부담은 모자. 엄마 아들이 아니고 모자. 네, 저희 어머니 저를 아주 사랑하시죠? 그다음 기타 부관. 예, 기타 부관. 얘는 뭐예요? 얘는 대갈림. 예, 머리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요 분리가 가능하죠. 분리가 그렇죠. 모자는 분리가 돼요. 벗으면 됩니다. 예, 그다음 머리는요 분리시키면요 여기에 살인지들이 물었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서 분리시키면 안 그래도 죽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뭐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되면 모자에 붙은 바이러스가 몸으로 전이가 됩니까? 아니죠. 네, 이거는요 감염이 안 됩니다. 감염이. 뭐가 감염이 안 돼? 여기에 이 부관에 존재하는 위법성, 여기에 존재하는 이 위법성이 주된 행정행위로 감염되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그 부관이 위법하면 기타 부관은 감염돼 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밑에 있는 이놈은 플러스 10이니까 나한테 수익적입니다. 그리고 이 놈은 마이너스 2니까 나한테 침익적입니다.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법하다고 하게 되면 뭘 원하겠어요? 이것만 떼어내고 싶을 거예요. 이것만 떼어내고 싶을 겁니다. 그게 당연히 인지상정이에요. 그죠? 이것만 떼어내고 싶어. 이건 남겨놓고 싶지.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플러스 10이고, 이게 마이너스 2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거 그럼 합쳐서 플러스 8이잖아요. 이게 합쳐서 플러스 8인데, 만약에 이게 위법해. 그렇다고 해서 이것까지 없애버리게 되면, 이 플러스 8이 0이 돼버리고, 0이 돼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8의 효과가 발생하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겨우겨우 어떻게 받은 허가인데, 그 허가를 포기한 게 아니죠. 뭘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만 제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플러스 2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8을 10으로 바꾸고 싶겠죠. 그렇다면은 이 부관 여기에 대해서만 취소송을 제기하고 싶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이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싶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일부 취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부 취소송.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일부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근데 본안에 가니까 그 부관이 위법하더라 이거야. 맞네. 네가 주장한 대로 이게 위법해. 독립 취소 가능성. 그럼 마지막 순간에 법원은 과연 이것만 독립해서 취소 판결을 때릴 수 있을까요? 그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감염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위법하고 이건 뭐 특별히 문제가 없네.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만 이렇게 제거를 시켜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이럴 땐 독립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때요? 위법하면 감염된다고요? 그러면 이 위법성이 일로 감염이 됩니다. 머리니까 여기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감염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감염이 되면 이게 위법해져요. 주대행정위가 위법해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떼내잖아요? 이것만 떼내면 어떻게 돼요? 위법한 주대행정위가 남아있죠. 그럼 법원이 뭔 짓을 한 거예요? 위법한 상태를 초래한 거예요, 지금 법원이.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분리가 안 된다고요? 분리가 안 된다는 뜻은 바로 부관하고 주대행정위가 완전히 혼연일체, 하나의 일체를 형성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행정청은요, 부관이 없으면 이런 행정행위를, 이러한 허가처분을 하지 않았었을 거란 그런 말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관 무치할 수도 있고. 부관을 붙인다는 것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일체를 형성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은 그 부관 없으면 주대행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것만 이렇게 띄어내게 되면 위법한 주대행정행위를 방치시키는 결과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게 돼요. 그 재량권은 입법자가 행정청한테 준 겁니다. 법원이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바로 뭔데요?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얘보다 얘가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관으로서의 부종성이 매우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부관의 독립대행성, 독립취소 가능성 이런 논의도 결국은 뭐다? 다 이 부종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거야. 예. 부종성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부관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부관의 종류. 1번 조건이 등장해요. 조건.
조건이라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의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킨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에 얘기한 걸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하는데 진입로를 만들어라. 이게 부관을 붙인 거예요. 진입로를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들 이거 미래의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아니 이 친구가 갑이라는 사업자가 진입로를 만들어 줄지 안 만들어 줄지는 그 친구의 의사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지 안 만들지는 아직 불확실한 사실의 문제죠. 맞습니다. 불확실한 사실의 문제인데 이 진입로를 만들어라, 기부 체납해라라는 조건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가능성 조건이라면 진입로를 만들어야지만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의존시키기 때문입니다. 의존. 그러니까 진입로를 만들어야지만은 그 허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조건이에요. 의존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근데 이 같은 조건은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주된 행정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들었던 예는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본다면 이제 정지 조건의 문제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조건의 성취와 행정행위의 효력이라는 그림이 있죠. 해제 조건이 위에 있고 정지 조건이 밑에 있습니다. 해제 조건 한번 보세요. 행정행위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가 실선으로 이렇게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죠. 주된 행정의 효력이 실선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가 그 조건이 성취됨과 동시에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주된 행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해버렸다는 거예요. 효력이 의존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정지 조건을 보시게 되면요. 행정행위의 발급은 됐습니다. 발령이 나왔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어요. 행정행위를 발급하긴 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효력 발생 요건은 그 허가처분의 통지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걷다가 조건을 붙여버리면 지금 이 정지 조건을 붙여버리게 되면 내용에다가 도달을 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진입로를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하면 조건을 성취를 하게 되면 비로소 실선으로 바뀌죠.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효력이 의존하는데 위쪽은 소멸의 방식으로 의존하고 밑에 쪽은 발생의 방식으로 의존하고 전자를 해제 조건, 후자를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기한 보도록 할게요. 기한. 조건이랑 기한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요. 정의가 간단합니다. 비교해 보면. 조건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고요. 기한은 미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부입니다. 그럼 확실은 뭐냐고요? 확실이야 시간이죠, 시간. 그렇죠? 국방부의 시계는 갑니다. 그렇죠? 확실한 사실의 성부입니다. 내가 전역을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어떠한 시점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기간입니다. 기간. 그 기간이 경과하는 것은 미래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특정 시점의 도달이라는 것입니다. 특정 시점의 도달. 그래서 시기와 여기도 종기가 있는데 위에서 정지 조건이 주된 행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쪽으로 의존을 시킨다면 밑에는 시기가 주된 행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쪽으로 의존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언제부터 허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통지서에. 언제부터 허가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된 행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종기는 뭘까요? 주된 행정의 효력의 소멸을 의존시키는 거죠. 언제까지 허가한다. 그러면 그 시기가 도달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기의 문제는 오른쪽으로 하시면 또다시 두 개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종기라는 것이 언제까지죠. 까지. 이게 우리가 방금 설명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 존속기간. 그 시기가 되면 주된 행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 이건 존속기간으로서의 종기입니다. 존속이라는 것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존속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갱신기간의 의미로 봅니다. 갱신기간의 의미로. 이것은 그 종기가 기간이 굉장히 짧을 때인데요. 짧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친구가 석유 판매업을 합니다. 주유소를 해요. 주유소를 하는데 그 앞에 진출입로의 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떤 차도 그 주유소를 못 들어가겠죠. 그럼 갑은 뭘 해야 돼요? 도로관리청, 구청을 찾아가갖고 도로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도로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식의 도로조명 허가는 3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도로조명 허가를 받는데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겠어요? 뭐 한 30억을 투자를 했다. 그래서 만들었다. 근데 1년에 순수익이 암만 벌어도 1억을 못 번다. 30년은 해야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로법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3년밖에 안 된다고. 3년. 가장 최장기가 3년이라고요. 이런 식이면 누가 주유소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2년 기한 조건부 도로조명허가 이렇게 기한이 붙어 있어요. 이 기한은 2년까지 할 수 있다니까 바로 종기죠. 근데 이거는 어때요?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그 사업의 특징이나 투자된 자금의 그 자금의 그 규모를 가지고 봤을 때 지나치게 짧은 거 아닌가를 보는데 지금 같은 게 짧은 경우라고요. 이럴 때는 2년이 도달하면 분속기간의 의미로서 도로조명 허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2년이 도달하면 그 도로조명 허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그 2년이 되기 전에 연장을 시켜달라. 연장 신청,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라고 봐요.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갱신 기간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년이 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국민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연장을 시켜줘야 된다. 연장을 거부하는 의사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기의 종료에는 존속기간과 갱신기간이라는 것이 또 나눠진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부담을 보도록 합니다. 위에 거랑 좀 정의가 다르죠? 정의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조건이나 기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래 불확실한 사실, 미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따라서 주대행정의 효력이 의존돼요. 묶어놓으세요. 조건하고 기한은 묶어서 효력을 의존시켜요. 행정의 효력을. 밑에 있는 두 개는 효력 의존이 안 됩니다. 주대행정의 효력하고 얘하고 별개야, 별개. 그래서 부담은 정의를 할 때 주대행정행위에 붙이는 부과인 건 맞는데 일정한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부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부과를 붙이는 목적 중에 새로운 의무 부과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부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계속 우리가 효력 발생, 효력 소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지 조건, 해지 조건, 시기, 종기 이런 말을 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볼까요? 효력 발생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그거 또 똑같이 한번 볼게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하는데 지임료를 만들어서 갖다 바쳐라. 기부 체납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거를 불확실한 사실이죠. 불확실한 사실의 문제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기한은 아니고요. 조건 또는 부담의 문제로 되거든요. 조건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 그 법적 성질을 파악을 해봤는데 부담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뭐라고 돼 있죠? 진입료를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부담을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 부담 이행이 바로 주대행정의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니고 주대행정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처음부터 이미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발생하고 나중에 그 지임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부담으로 볼 때. 효력 발생이 의존되지 않고요. 그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에 그냥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소멸의 측면 한번 볼까요? 해제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주대행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해요. 의존되니까.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부담을 불이행하면 자동으로 주대행정의 효력이 소멸할까요? 아니에요. 별도의 처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철회라는 처분이 있어야 돼요. 철회라는 처분이 있어야지만 주대행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즉 부담은 어떤 식으로도 효력의 발생으로도 소멸로도 의존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차이점 기억할 수 있겠죠? 조건과 비교하는 겁니다. 항상 부담은 위에 있는 조건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철회권 유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철회권 유보.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A라는 사유, B라는 사유, C라는 사유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정청에게 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부관. 이게 바로 철회권 유보예요. 그럼 이런 거 왜 붙일까요? 뒤에 보시면 행정행위의 취소라는 테마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수익적 행정이 나한테 허가 처분을 해주고 나서 아무 때나 취소를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그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돼 버리겠죠. 수익적인 허가 처분을 해주게 되면 국민은 무슨 생각해요? 이 허가 처분이 우선 계속 되겠지? 존속 되겠지? 라는 신뢰를 하게 됩니다. 이 국민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익적인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 직권 취소든 철회든지 간에 취소할 때는 항상 일정한 불문법으로 제한법리가 적용이 돼요. 제한법리가. 통상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철회권 유보가 붙어 있으면 그것을 취소할 때, 철회할 때 이 제한법리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상대방이 그 수익적 행위가 계속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부관을 붙일 때, 야, 여기서 뭐 A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예, 철회한다? 이렇게 부관 붙여놨어요. 지도 알아요, 이거를. 그쵸? 그러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가 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A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걸 취소시켜버린다, 허가를 취소시켜버린다라고 하더라도 걔가 뭐라고 말을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자기도 이미 다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허가 처분이 계속 존속될 거라고 신뢰했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철회권 유보를 붙여놓게 되면 그 유보된 사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철회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철회권 유보라는 걸 사전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담의 부분에서의 효력 소멸 부분, 그다음 철회권 유보에 따른 철회의 부분, 예, 이런 내용이 오른쪽에 철회 처분 사유로서 이렇게 제가 몇 개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철회, 예, 부동철사 개별. 내가 남잔데 철사를 좀 구부러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구부러지니 내가 정말 운동 부족으로 내가 빈약하구나. 정말 내가 정말 너무나 연약하구나. 더 이상 강의를 철회해야겠다 이겁니다. 강의 그만하고 나도 건강관리 좀 해야겠다. 철사가 움직이지 않으니 참으로도 천지가 배벽할 일이다. 이제 강의를 철회하고 그만해야겠다. 철회 사유죠. 예, 철사가 구부러지지 않는 것은 철회 사유예요. 그래서 이 중에 부가 바로 부담불이행입니다. 이게 부담불이행 뭐라고요?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지만 주대행정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했죠? 부담불이행. 그 다음 부동철사개벽의 철이 뭐라고요? 철회권 유보죠. 철회권 유보에 그 A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별도의 둘 다 철회 처분이 필요하지 주대행정의 효력이 의존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4개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를 구별하는 일목요연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8년 전에 처음 강의할 때 첫 번째 스킬로 제시했던 박스인데 그때부터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정확한데요? 그럼 이걸 만든 후부터 제가 이런 기술들을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항상 이렇게 했었던 건데 거기 보시면요. 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이제 지금의 조건은 이제 실정법상 조건입니다. 부관이죠. 부관. 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주대행정의 효력이 의존하는 경우가 왼쪽, 의존되지 않는 경우가 오른쪽. 아까 의존되는 건 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건과 기한이 있었습니다. 의존되지 않는 건 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담과 철회권 유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보시게 되면 의존을 시키는데 불확실한 사실의 성배에 의존을 시키냐, 확실한 사실의 성배에 의존시키냐 나눠놓고 있죠. 확실한 사실은 기한,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의존이 되는 게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냐, 효력 소멸을 의존시키냐에 따라서 발생, 소멸, 발생은 기한은 시기, 소멸은 종기. 조건은 발생은 정지 조건, 그리고 소멸은 해제 조건. 3단계면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부관 문제가 나오면요. 그 부관이 저기 4개의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게 그게 제일 관건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의존되지 않는 경우엔 부담과 철회권 유보. 부담은 일반적으로 효력의 발생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고 철회권 유보는 이제 철회니까 소멸과 관련 논의가 되죠. 부담, 철회권 유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었던 거. 이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데 이게 지임로 개설 조건이라고 한다면 불확실한 사실인 건 맞죠? 네, 기한은 아닙니다. 그럼 철회권 유보입니까? 철회권 유보는 부관 내용 안에 취소한다라는 4글자가 써 있어요. 철회권 유보는 철회, 취소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회권 유보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거는 조건 또는 부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조건하고 부담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요거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를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좀 이따 또 기준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긴 할 겁니다. 이제 도의식 체계들 다 봤고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에 있는 의의는 효과 제한, 요건 보충, 새로운 의무 부관 목적으로 효과 제한은 대부분의 부관, 요건 보충은 요건 충족적 부관, 새로운 의무 부관은 부담. 주대행정이 부가된, 붙여지는 종된 규율, 종됐다 무슨 뜻? 부종성. 로마자 2번 법정부관. 사전에 법에서 행정행위의 효과 제한 등을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직접 붙여놓은 직접 부관, 요게 바로 법정부관입니다. 법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건 법정부관 아니에요.
A라는 조건을 붙인다, B라는 조건을 붙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부관의 내용까지 정해져 있어야지 그게 법정 부관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구별 개념, 법정 부관은 법에 의해서 직접 부과되는, 직접 붙여지는 부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잘못됐다면, 위법하다면 규범 통제의 방식으로, 법률이면 구체적 규범 통제로서 위헌 법률 심판, 법규 명령이면 구체적 규범 통제로서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를 또 통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 그게 법정 부관이 아닌 부관, 즉 행정청의 의사로 갖다 붙여놓은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이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데 오타 발견했네요. 부가는 부과가 아니라 부가라고 했는데 제가 부과라고 쳐놨네요. 그렇죠? 거기 바꾸시고요.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부가되는 부관이에요. 부가되는 부관. 로마서 3번에 한 줄밖에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부관의 부종성.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체법적 문제는 뭐였어요? 부관의 위법성 판단 부분에서 사항적 한계, 목적상 한계, 시간상 한계, 부관으로서의 한계라는 문제가 다음 시간에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쟁송법적인 문제로서는요. 일부 취소를 얘기했을 때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것도 부관의 부종성 때문에 논의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부관은 그것이 비록 부담으로써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지가 암만 능력이 있어도 MEAB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었다. 네가 암만 능력이 있어도 주된 행정 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뭐 하는 거야?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우리 엄마 아빠를 세상에 못 태어나게 한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 주대행정행위를 없애버린다면 나도 없네 이거죠. 나도 없네. 이 주대행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면 얘도 없네. 얘도의 효력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죠? 부관의 부종성. 그 다음 로마서 4번의 종류 들어가 보시게 되면 1번 조건. 미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겁니다. 부담과 달라요. 의존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효력의 발생을 의존시키면 정지 조건. 우선 뭐야? 정지를 시켜놨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요, 그 주대행정의 효력을 인정을 시켜놨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한 보도록 합니다. 미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부, 특정 시점에 시간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히 확실합니다. 국방부의 시기도 갑니다. 종류 보게 되면 시기와 종기. 효력의 발생, 이것도 의존시키는 거라고 했죠? 발생 의존은 시기, 효력 의존은, 소멸 의존은 종기. 옆에 보시면 언제부터 허가한다, 시기, 언제까지 허가한다, 종기에 해당합니다.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까지 하면 정확하죠. 근데 죽을 때까지 안 죽으면 어떡해. 죽는 날을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저는 안 죽을 겁니다. 불확실하죠? 불확정기한. 그렇죠? 저한테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준다 그러면요, 국가의 예산이 너덜너덜하게 거덜날 겁니다. 안 죽을 겁니다. 천년만년 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과 갱신기간. 이건 뭐예요? 위에 있는 종기 중에서 논의되는 거죠. 종기. 존속기간은요, 그 기간이 적정한 시간이에요. 시기 다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을 지어요.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 자재들을 그 앞에 인도에다가 이렇게 깔아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재해놔야겠죠? 그러면 거기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건물 하나 짓는데 뭐 몇 년 걸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1년 기한 조건부 도로 조명 허가 이 정도 해줬으면 충분하고 남음이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 도로 조명 허가에 대한 기한이 종기가 존속기간입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도로 조명 허가 효력은 소멸되는 겁니다. 종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갱신기간은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63빌딩을 짓는데 도로법에 3년까지밖에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63빌딩 3년에 지을 수 있나? 옛날에 몇 년 걸리지? 3년 이상 걸렸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3년 안에 건물 지을 수 없어. 그럼 63빌딩을 지으려면 그 앞에 도로에다가 당연히 자재들을 적재를 해놔야 되는데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63빌딩이 13층 짓고 63빌딩을 짓습니다. 그랬는데 13층 짓고 도로 조명허가 안 나와서 못 지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뭐다? 갱신기간의 의미를 본다. 그래서 웬만하면 갱신을 시켜준다 이거야.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종기의 도래, 그 중에서도 갱신기간의 도래입니다. 갱신기간의 종기라고 했을 때 3년을 줬다. 3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랑 안 하는 경우를 비교한 거예요. 갱신 신청을 안 하면 지가 연장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가. 그러면 당연히 효력 소멸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갱신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요? 앵간하면 연장시켜줘야 된다고요. 국민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거부 결정이 있으면, 거부 처분이 있으면 깨질 수도 있는데 거부 처분이 없으면 어떻게 연장되는 겁니다.
부담은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자기부자기 급부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이건요, 의존 안 됩니다. 부담은 좀 특이한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독립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교과서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근데 옆에다 써놓으세요. 완전 독자 아니에요. 예, 13대 종손 독자로서 이거 아닙니다. 우리 형인데, 그죠? 예, 우리 형. 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14대 종손입니다. 14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차남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게 저는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어머니께서 저를 둘째로 낳아주셔서. 그렇죠. 네. 그래서 독자적인 처분성이라고 돼 있긴 한데 이건 사실 뭐예요? 부동성의 약화예요. 부동성의 완화지 완전한 독자는 아닙니다. 100% 독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대행정행위와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판례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아닌 경우도 1%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은 되지 않아요. 부담은 뭐랑 달라져? 예, 조건이나 기한이랑은 좀 다릅니다. 종속성. 하지만 부관의 부종성이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대행정의 효력이 소멸되면 부담이라고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죠? 예, 암만 국가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도 예, 국가가 없어지면 나도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구별 개념 가시게 되면 구별 실익 봅니다. 효력 발생.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랑 이렇게 한번 비교합니다. 효력 발생 측면이죠. 밑에는 효력 소멸 측면이에요. 그럼 발생 측면은 항상 부담은 조건이랑 비교하라고 했고 발생 측면은 조건 중에 정지조건, 소멸 측면은 조건 중에 해제조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조건은 그 조건을 성취시켜야지만은 뭐라고요? 지임로를 만들어 기부 체납을 해야지만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부담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임로를 만들어 기부 체납하는 부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나는 건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담은 효력 소멸. 조건이 성취되면 주대행정의 효력은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부담은요. 의존 전혀 안 돼요. 어떤 방향으로 의존 안 돼. 그러니까 별도에 뭐가 있어야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에 철회 처분이 있어야지만 주대행정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처분성. 부담 외의 모든 기타 부과는 다 처분이 아닙니다. 왜? 이건 여기 완전히 의존돼 있어요. 근데 부담은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의무 부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담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처분성이 인정이 돼요. 그다음 강제 집행. 얘는 여기 기타 부과는 완전히 기타 부과 조건은 완전히 의존돼 있는 거예요. 얘랑 거의 뭐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부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별도의 부담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예,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 구별 기준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행정청이 그 조건의 성취랑 관계없이 뭐 우선 아파트 짓고 이런 의사로 한 거라면 그건 무조건 부담이죠. 근데 이게 명확할 때가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주대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이전에 조건 성취가 가능한가? 이제 이걸로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어떨까요? 동대문 시장에서 무허가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그걸 다 철거를 시키고 나서 거기다가 조그만 박스 컨테이너에 노점 시설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기존의 노점상들 중에서 그 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 노점 시설 사용 허가를 이렇게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업소득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라. 영업소득의 20%를 납부하라. 왜냐면 니네들이 여기에 있는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 정비에 사용할 돈이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이건 부담이겠습니까? 조건이겠습니까? 쟤네들이 영업소득의 20%를 납부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하죠? 그럼 부담 또는 조건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말이에요. 노점시설을 사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지. 즉 주된 허가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해야지만은 영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해야 20%를 납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영업소득의 20%를 납부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영업소득의 20%를 납부해야지만 비로소 노점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다. 불가능하죠. 영업 자체를 시작을 못했는데 어떻게 소득의 20%를 납부합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주대행정의 효력 발생 이전엔 그딴 조건은 성취가 불가능하다. 구조적으로 이런 때는 무조건 부담입니다. 그 다음 또 만약에 그러한 조건을 불이행했을 때 철회를 했던 관행들이 있다면 철회는 부담 불이행을 그 사유로 하기 때문에 그럴 땐 또 부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봐도 조건인지 부담인지가 불분명해. 그러면 부담입니다. 왜?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독립해서 별도의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끝끝내 불분명하면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 불이행 보시게 되면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고 그것만 갖고도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부담을 불이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후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예를 들어놨죠.
건축 허가를 하면서 말이에요. 건축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데 건축 허가는 기속되니까 조건이 안 붙죠. 여기에 아파트 짓는 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거는 이제 재량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기부채납을 여기다 붙였어요. 지임료를 만들려고. 그럼 이제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 짓단 말이에요. 다 지었는데 지임료를 안 만들었어 이놈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파트 단지를 크게 만들려고 지임료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이 시공업자 이놈 이거 분양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건물은요, 사용을 시작할 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준공검사라는 게 바로 사용 승인이에요. 사용 허가입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 승인,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준공검사를 안 해줘버립니다. 너 임마, 네가, 여기 지임로를 만들라는 조건으로 내가 허가를 준 건데, 네가 그걸 안 만들어? 너의 그 아파트를 전부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후적 조치를 거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철회권 여부봅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게 뭐야?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처에게 남겨준다? 무슨 뜻? 신뢰부 원칙.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 법리로부터 자유로운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경우는 더 이상 걔 신뢰 없다고 했잖아요. 밑에 보시게 되면 A라는 사유로 이렇게 이 친구를 묶어놓으니까 얘가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을 할 겁니다. 어떤 의무를 불이행하는 A라는 사유. 그러면 철회할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의무를 이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철회권 유보가 붙어 있을 때는 이로 인해서 철회를 당함으로써 어떤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 청구도 불가능하고요. 신뢰보호 주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법리도 적용이 안 되고, 이러한 철회권 유보의 실익이 있습니다. 구별 개념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부담과 똑같은 거예요. 조건이나 기한은 철회권 유보는 항상 방향이 효력이 소멸 쪽이죠. 그쪽으로만 향하니까 조건 중에서는 해제 조건, 기한 중에서는 종기 이거 두 개만 고려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주대행정의 효력을 의존을 시킨다고 했는데 철회권 유보랑 부담은 의존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철회 처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지만, 그렇죠? 뭐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다음 이제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옆에다 써놓으세요. 철회와 법률 유보, 철회와 법률 유보. 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어디서 나올 거냐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테마에서 나올 거예요. 그게 철회와 법률 유보 논의가.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철회하고 직권 취소하고 이제 우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철회라는 것은요 적법한 허가 처분을 철회하는 거고요, 취소하는 거고요. 직권 취소는요 허가 처분이 처음부터 위법하게 나왔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철회하고 직권 취소하고 어느 게 더 침익적일까요? 어쨌든 뭐 수익적인 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둘 다 침익적이긴 침익적입니다만 어느 게 더 침익적이에요? 적법한 걸 취소하는 게 더 침익적이죠. 그러니까 철회 굉장히 침익적인 겁니다. 그러한 철회권을 유보하는 것도 당연히 침익적인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법률 유보에 대한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침익적 행정작용은 항상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법률 유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문제예요. 법령상 철회 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 이때 그 밖의 사유,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유를, 그러니까 이 A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유인 거예요. 이거를 철회권 유보의 사유로 갖다 붙일 수 있겠는가? 즉 법률 유보로부터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이게 이제 통설 판례입니다. 부정설. 철회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침익적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으면 안 된다. 법에서 이럴 때만 철회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면 철회권 유보를 붙일 때도 그 사유만 B 사유, C 사유, 법에 정해져 있는 B 사유, C 사유 이것만 철회권 유보로 붙일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A 사유를 철회권 유보로 붙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부정설의 입장인데. 뒤에서 이제 행정행위의 취소에서 배우는 철회와 법률 유보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우는 철회권 유보에서도 마찬가지고 철회는 어떠한 사정 변경 등으로 공익상 필요 때문에 철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탄력적 대응이라는 이런 측면 고려해서 행정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철회는 법률 유보의 예외 영역이라고 봅니다. 판례도 그래 보죠.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도 철회 유보 사유가 부과될 수 있다. 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을 입법자가 사전에 다 일일이 예측해서 그렇게 다 규율을 할 수가 없어서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도의식 체계도에는 포함을 안 시킨 건데요. 내용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 안 나오니까 상식적으로만 이제 보시면 돼요.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이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시각적으로 끝나요. 부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부관은 이게 주대행정이고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 이 주대행정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건 법에서 이미 정해놓은 법적 효과예요. 그죠?
법에서 정해놓은 효과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효과를. 그렇죠? 법에서 정해놓은 플러스 효과는 그대로 두고, 예, 행정청이 여기다가 이렇게 자신의 의사로서 마이너스 2의 효과를 붙여서 총 8의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이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이런 식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초승달을 만드는 거죠. 초승달. 법에서 정해놓은 효과 자체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뚫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2고, 그쵸? 이것도 마이너스 2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효과 제한이라는 측면은 똑같아요. 그죠? 뭐 이것도 플러스 8이고 이것도 플러스 8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거돼서 얘도 이제 예, 통산 플러스 8이고 얘도 예, 플러스 8이에요. 플러스 8입니다. 이미 애시당초 마이너스 2를 잡아놓은 거죠. 과연 이 부분이죠? 이렇게 들어온 이 부분, 이 부분을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과연 이거 옛날 수학 시간에 배우던 그죠? 부채꼴망 이렇게 예, 이 부분을 부관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부관으로 볼 수 있겠는가? 법률 효과 일부 배제 보시면 의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법령이 이미 정해놓은 부분, 정하여 부여하고 있는 법적 효과 발생 자체를 못하게. 이거는 시비 발생하게 하고 그다음 깎아먹는 거고, 이거는 아예 발생을 이만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예, 일부를 행정청의 의사로서 배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서 격일제로 한다. 월수금 이렇게 격일제 택시 면허. 도로조명 허가를 하면서 야간에만 사용해. 야간 사용 조건부 도로조명 허가. 예, 그다음 자동차 운전면허를 하면서 오토매틱 자동차만 사용해라고 오토매틱 운전면허. 이런 것들이 바로 법률 효과 일부 배제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이 법적 근거를 직접 침해하고 훼손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봤던 이런 건 어때요? 이거는 재량권 행사로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가무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이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연 이 단계 부관일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학설을 보시면 부관 부정설. 부관이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부가하는 종대규율이다. 부수적으로 붙이는 종대규율이 바로 부관 아닌가. 이거는 뭐 부수적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이미 법에 정해놓은 효과 발생 자체를 원천봉쇄한 건데 이게 무슨 부관이냐. 부관 긍정설. 뭐 이것도 어쨌든 효과 제한 아니냐? 부관이 효과 제한하는 건데 이거 효과 제한이잖아. 부관을 보자. 이래요. 판례가 이거를 부관으로 봐요. 판례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 면지에 대한 국가적인 귀속 처분은 매립 면허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 매립법의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은 이제 과거에 공유수면 매립법, 공유수면 관리법이 지금 통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다나 하천, 호수 이런 것들 간척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갖고 갑이라는 사람이 간척 사업을 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하잖아요. 바다를 일부를 메우잖아요.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매립한 땅은 네 땅이다라고 돼 있어요. 매립한 땅은 네 땅이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법상 효과가 뭐예요? 법상 효과가 이만큼의 땅은 갑 땅이다. 이게 법상 효과예요. 근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 그 매립한 땅의 일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법상 효과가 그 땅 다 네 거다인데 이렇게 법상 효과 발생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분명 법률 효과 일부 배제인데 근데 이거를 부관이라고 합니다. 판례가. 예, 하지만 학설은 부정을 하죠. 예, 부관은 부수적으로 붙이는 거고 예,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시원적으로 막는 것이다.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다음에 수정부담을 보시게 되면 수정부담 우리 일반적인 부관 뭐였나? 부관은 원래는 no 해야 될 것을 yes, but 이렇게 들어가죠. 수정부담 완전 웃겨요. 수정부담은요. 예, 이게 딱 들으시고 웃으셔야 됩니다. 안 웃으시면 제가 지금 뻘쭘해지니까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겼어요? 웃겨야 되는데 예, no but 이게 뭐 미치겠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신청한 대로 허가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인다. 이게 부관인데 신청한 대로 허가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내용을 허가한다. 이게 뭐냐면요. 건축허가 신청을 딱 했더니 영업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죠. 예. 택시를 하려고 택시를 샀어요. 그렇죠? 예, 택시 하다가 택시 면허 신청했더니 시내버스 영업허가를 해줍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버스가 없어요. 예, 놀아버리겠는 거죠. 어쨌든 뭡니까? 그래, 너 놉니다. 너
부관이 아니라 이건 거부처분입니다. 해달라는 걸 해주지 않았잖아요. 해달라는 걸 해주지 않았으니까 이건 거부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관이 아닙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건 충족적 부관. 이건 아까 뭘로 기억하기로 했나요? 우리가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3번 요건을 충족 못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경미한 그런 요건이다. 그렇다면은 3번 요건 충족 조건부 영업허가를 한다. 그죠? 예, 그냥 전면적인 거부를 하지 않는다. 조건부 영업허가 거기 붙어있는 부관이 바로 요건 충족적 부관입니다. 요건 충족적 부관. 허가 등의 신청 시에 관계법상의 요건이 일부 3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건을 보충해 줄 것을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허가를 하는 것이다. 근데 아무 데나 되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부수적이고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경미한 요건이고 근데 허가를 지연시키면 손실이 되게 심각해. 이럴 땐 우선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영업 허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법적 성질은 효력 발생과 관련된 문제니까 조건이면 정지 조건 또는 이제 부담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정지 조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허가 신청을 해서 또 심사를 받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만 없어지는 거예요. 번거로운 절차만 없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거부만 안 나오고 3번 요건을 충족해 오면 허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큰 실익이 없어요. 보통 부담으로 봅니다. 부담으로.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장 허가 안 해주면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부담으로 봐야지만 처음부터 허가의 효력을 발생시켜줄 수 있겠죠. 통상은 이렇게 부담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요건 충족적 부담. 이것은 이제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지 조건 또는 부담의 성격을 띠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요건 충족적 부담을 인정하는 취지에 맞춰서 부담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제 법률효과 일부 배제나 수정 부담, 요건 충족적 부담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있었던 4개. 뭐요? 조건, 기한, 부담, 그리고 처리권 유보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으시면 뒤에 있는 부관의 위법성이나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수단에 대한 논의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관에 관한 일반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